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수의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집행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민사집행은 엄청 방대합니다. 법원 실무제요부터 해서 제방에 집행관 실무서도 요즘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구해서 보고 있는데 100가지 사건이 있으면 거의 뭐 50개의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구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개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한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법무법인 진수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도진수 변호사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민사집행은 아마 한 3년 전, 4년 전부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양식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양식 그게 뭐였더라? 법원에 제출한 양식 그게 뭐였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법무법인 진수 쳐서 네이버 카페를 찾으시던가 아니면 도진수 변호사 쳐서 그 블로그 타고 민사집행편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민사집행은 처음에 집행권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집행권원은 사실상 1번이 아니라 0번이죠. 이 준비물이니까. 이 집행권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판결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증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판결문은 요 자체 선고됐던 그 판결문에서 플러스 해서 집행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증명원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송달증명원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준비물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이제는 민사 집행을 하면 원고가 아니라 신청인입니다. 채권자 또는 신청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또는 법인이라 그러면 이제 법인 등기부 이런 거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채권자도 필요하지만 채무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피고에 대해서 주민번호나 법인 등기 법인 등기하면 등기부 띄면 나오니까 주민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재판도 다 지나고 확정이 됐는데 채무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거의 대부분 보정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필요한 건 판결문에 기한 거면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재증명 신청이라는 걸 하면 돼요. 이거는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판결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다면 그 담당 변호사님한테 요 세 가지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증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증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증인가라던가 공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초동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공증인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작성하는 뭐 어떤 방법들은 따로 있는데 보통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가가지고 서로 동석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뭐 차용증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담으로 이 공증하고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사서문서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정증서는 일단 되게 단촐해요. 소비대차 아니면 준소비대차, 대여금 이렇게 돈으로 딱 명확하게 끊어지는 거. 그래서 돈이 얼마다, 언제 빌렸다, 이자는 몇 프로다, 이행기는 언제다, 몇 날 며칠까지 한 번이라도 갚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뒤에 남은 거를 모두 갚아야 된다. 이때 지연손해금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이 사서문서 인증은 뭐든지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사서 인증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령, A라는 김철수가, 김영순을 사랑한다. 이런 것도 사서문서 인증이 돼요. 이 사서문서 인증은, 개인이 만든 문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서문서 인증이 있으면, 내가 쓴 거 아닌데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쓰인다. 그러면 이 공정증서는 뭐냐면 이런 급을 넘어서요. 그래서 요 공정증서만 있으면 민사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의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이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 설명드릴 때 한 신급당 최소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거래하기 전에 이 공증을 딱 들어놓는다. 그러면 내 시간 중에 1년, 최소한 1년 반, 아니면 항소심까지 생각해서 3년은 아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 공정증서는 저희가 무슨 공증을 서줄 수 있는 뭐 이제 뭐 공증인가라던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 어딜 가도 금액이 똑같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증은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도 공정증서를 꼭 쓰고, 그리고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 쓰겠다라는 걸 공증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서문서 인증을 2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라는 거를 기재해서 같은 날 공증도 받고 사서문서 인증도 받으면 이 사람이 그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차용 사기가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건 이제 고급 팁인데 나중에 이제 민형사 연계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공정증서 중에 공증을 받아놨다면 이 공증을 받았던 공증인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증 집행문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공증 사무소 가서 요 집행문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대표적으로 이 2가지를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집행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준비물이 크게 자, 집행문, 그리고 이제 판결인 경우에는 송달 증명원, 그리고 확정 증명원,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본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게 한 3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예금 채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은행에 갖고 있는 돈. 보통은 이제 뭐 압류 및 추심을 한다 이렇게 하면 예금 채권에 제일 많이 해요. 돈을 바꾸기도 제일 쉽고, 그리고 되게 포멀한 규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예금 채권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3채무자. 보통은 이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도급을 이제 받았다면 내가 수급인이겠죠. 일을 맡긴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제3채무자한테 그 제3채무자가 내 채무자한테 줄 채권을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주지 말고 건너뛰고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판에 가면 이제 직불대금 상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직불의 개념을 법적 제도화하는 거다. 근데 제3채무자 요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해요. 요 추심해소라는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절차상 되게 쏠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설명드릴 때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고 크게 요 2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2가지만 알고 있어도 정확히 이거를 할 줄만 알아도 보통 법무사 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요거 그냥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써주는 것만 한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양식도 다 드렸으니까 이걸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바로 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예금 채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번 절차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게 1번 절차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많은 법조인분들이 뭐야 추심만 있는 거 아닌데 쟤 뭐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통상의 경우에 이 추심 말고 전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심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일반 채권 뭐 근저당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남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다. 이게 추심인데 전부는 뭐냐면 딴 사람하고 안 나눠 먹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채권이 특정이 되게는 하면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 물리치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입장에서 어떻죠? 이게 엄청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이거 만약에 깠는데 뭐야 없어 개털이야 이러면은 이제 한 번 끝나고 이제 끝이잖아요. 너무 허무하니까 보통은 웬만한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 채권이 특정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리요.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갈 때 전부명령 신청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하는데 뭐 보통은 그러진 않아요.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제 기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심명령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가 있고요. 저를 찾아왔으면 요 분이 의뢰인이겠죠. 채권자가 있고 요 채무자가 있고 여기에 제3채무자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막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 쉽게 채권자는 의뢰인이에요. 그리고 채무자는 돈을 받아낼 사람. 소송이었으면 피고, 뭐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3채무자는 누구냐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건원이 있죠. 그러면 이 집행건원을 가지고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요거를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줄 수 있도록 요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압류를 하고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추심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는 거다. 그러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무자한테 줄 돈, 채권자한테 줘도 불측의 사정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채무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첫 번째는 금융기관일 수 있어요. 금융기관. 여기 은행,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우체국 뭐 이런 데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기업, 일반 기업이나 자연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일 때는 예금 채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편의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금융기관에 대한 경우일 때는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면 양식은 여기 저희 블로그나 도진수 변호사 치면 그 블로그에 있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법무법인 진수 치면 카페에 모두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냥 다운받아 쓰면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일 때는 처음에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신청 취지라는 게 있고 신청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권자의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채무자의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법인 등기부,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부 가면 은행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일부로 찍지 말고 전체로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은행을 찍어서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내가 집행권한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그러면 은행을 제3채무자를 5개로 하고 싶어. 그러면 1억씩 5개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전체 금액이 이 5명한테 잘라서 들어가는 그 금액의 총합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금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자가 나오면 뒤에 만약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다 그러면 그 이자 금액까지 포함된 그 금액을 5개 정도다 하면 그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하나당 2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축에 손해가 없겠죠. 한쪽에 몰빵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은행을 모두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쨌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 거래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금 채권에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는 뭐가 있죠?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래서 여기가 0원이면 뭐 일반 대출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대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마통을 쓰고 있죠. 가령 한 2억, 마이너스 2억 정도까지 이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받을 돈이 1억인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가지고 은행 5개에다가 2천만 원씩 5개를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2천만 원이 압류가 되겠죠. 그러면 2천 압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돈만 내면 이 밑에 한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썼던 2억에다가 2천만 원을 모두 갚아야 이 한도 10억을 다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이런 거 하나 걸리면 대박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돈이 이제 8억 정도 남아있는데 2억 2천을 내야지만 이 나머지 8억 한도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한도를. 그러면 이런 거 딱 압류 걸어놓으면 대번에 그동안 쌩까고 연락도 안 받고 하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귀신같이 전화옵니다. 제발 압류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이자나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액 같은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받으면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딴 데서 뭐 돈을 갖고 오든 어떻게든 이 돈을 메꿔서 주겠죠. 여기에다가 2천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 1억을 다 내놔라. 그렇게 하면 다 풀어주겠다. 내지는 이 전체 채권액 중에 한 절반이라도 우선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채권 추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깨알 같은 팁이라면 팁이고, 이제 예금 채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 그리고 소명자료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 전자소송 보면 기본 양식 같은 게 있는데, 제3 채무자 진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보내는 거야. 당신이 인정하는 이 사람에 대한 채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은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목이 1, 2, 3, 4번인가까지 있는데 뭐 1번, 2번 사이에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딱 열어보고, 아, 은행에 이 돈이 있네. 다른 이제 압류권자가 있네. 감류권자가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금액을 확인하고, 아, 만족이 됐다. 그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추심 요청서라는 걸 제출해요. 추심 요청서. 그러니까 요거는 별게 없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너네 은행에 본사에 통보가 됐고 이 돈을 내 통장 어디에다가 입금해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류가 여기는 별거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법인 등기부, 법인 등기부, 뭐 통장 사본,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다 양식이랑 다 되어 있습니다. 포멀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법인 대표이사인데 뭐 대리인 같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돈을 뭐 신청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요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임장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70 요청서 쓰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2, 3일 내에 내가 제출한 통장 사본에 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심이 완료된 거예요. 자, 이렇게 추심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추심 신고서예요. 추심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다 근저당권 같이 1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라서 원래대로라면 내가 채무자한테 가진 여러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돈만큼 안분배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먼저 내가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추심 요청까지 들어왔으면 이 돈을 내가 섣불리 받았다가 돈을 나눠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채권 추심이 완료됐으면 반드시 추심 신고를 해서 몇 날, 며칠 추심이 완료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서 딱 한 장짜리 빨리 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요 추심 신고를 하는 순간 이제 안분배당을 하거나 이런 뒤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개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같은 경우는 신청서 내고 추심 요청서 은행에 내고 추심 신고까지 요 세 개가 세트예요.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 돈을 달라고 추심 요청은 꼭 본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집 근처에 아무 은행에 지점에 가셔서 추심 요청서 양식대로 써서 여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정본 들고 가가지고 그거 들고 내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쉽죠? 이게 결코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게 전부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가령 뭐 채무자가 뭐 법인이냐 아니면 자연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연인인 경우에는 뭐 최저 생계비 정도 뭐 얼마 단서처럼 붙어요. 얼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않겠다. 뭐 기초 생계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 놓은 첨부 양식에 다 양식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압류 배제가 되는 뭐 그런 단서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보정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되게 뭐 시시콜콜한 것들 되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너무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내리는데 이제 굉장히 짜증나지만 어쨌든 보정을 먹고 무럭무럭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이 나오면 뭐 크게 이렇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을에 필요한 절차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이제 점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연차 어릴 때는 보정명령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막 내고 실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정명령을 다수 받아서 이걸 보정하는 과정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이제 저기 사법보좌관님들 이렇게 보정명령 낸다고 너무 미화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맡기셔도 되고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뭐 막상 까봤는데도 없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거 해서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나홀로 소송해보고 경험을 쌓아봐야지 그렇게 하면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 보정 명령이 있고 보정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3채무자가 누구로 정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주거래 은행을 알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을 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제3채무자 같은 경우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면 은행에도 막 뭐 시중에 그냥 은행이 있고 뭐 1금융권이 있고 2금융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있고 보통 신협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많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한 몇 개로 자르지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싹 다 넣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의뢰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어요. 한 3년 4년 됐어요. 3년 4년 전부터 이제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왔는데 돈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은행 얘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여러 신용정보 업체를 썼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 업체에다가 의뢰를 맡겨가지고 추심을 이제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 업체들이 되게 비싸요. 뭐 착수금은 없는데 이제 성공 보수를 막 20%에서 막 30%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 특정 뭐 메이커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땡땡 신용정보 뭐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최소 뭐 20%에서 30%까지는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아, 실컷, 고생해가지고 판결 다 받아놨더니 이거 추심해가지고 여기 성공보수는 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신용정보 조회가 K10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인데 이게 왜 안 되지 하니까 이걸 다행히 이제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중개해서 자, 변호사한테 이 권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매달 돈 얼마씩 내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조회 권한이 이제 신용정보 업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서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고 상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공정증서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자세금계산서 끊거나 막 이런 뭐 특수한 어떤 절차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 통지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추심 위임 증서라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건을 가지고 이제 다 증빙을 하면 그 권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채무자의 이름하고 이제 그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 본인 명이어야 돼요. 또는 이제 뭐 지역명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전체를 다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몇 가지를 딱 넣으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 사람 주거래 은행이 축축축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점수도 다 나오고 이 사람이 회생을 했냐 파산을 했냐 뭐 지금 현재 몇 상태고 뭐 3년 전부터 신용점수가 몇이고 주거래 은행 뭐고 이렇게 다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동산 소유 전국 부동산 소유 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쭉 나오고요.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 쭉 나오고 근저당권 갖고 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집행을 맡겨주시면은 요때 그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쓸 때 요 신용조회를 한번 돌려보고 그때 집행 권한이 있을 테니까 그걸 돌려보고 여기서 나온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서 얘를 제3채무자로 딱 꽉꽉 넣어가지고 개설된 은행만 돈을 다 찢어서 넣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는 돈을 받고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이제 대리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굳이 뭐 나홀로 소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이제 여기에 재수급인이 있겠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리고 내려서 이렇게 뭐 얘 같은 데는 뭐 가령 이제 중건이고 재하수급인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따로 뭐 골조 따로 세면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구조. 그런데 여기 앞에서 뭐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시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중건에서 물품 대금을 안 줘. 그러면 돈을 줘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끝까지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를 여기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겠죠. 이게 용어가 어렵지 않아요. 채권자가 누구죠? 나예요. 채무자가 누구죠? 얘가 이제 종건이에요. 그리고 제3채무자가 누구냐? 얘가 이제 도급인, 원청이란 얘기예요. 내가 채무자한테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얘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돈을 내리고 수급인이 나한테 돈을 내리는 거잖아요.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를 제끼고 그 위에 이 종건에서 종건이 돈을 받아야 되는 도급인이 채무자한테 줄 돈, 요 채권, 요거를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금 채권하고 다른 게 뭐죠? 이 회사가 어딘지, 어디에서 뭐 돈을 내렸는지는 얼핏은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계약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은행처럼 뭐 어떤 뭐 예금 거래 내역이라던가 주거래 은행이라던가 이런 표지만 있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현장 검색 같은 거, 현장명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검색을 해서 이 원청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되 제3채무자를 이 현장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예금 채권하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요렇게 이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제3채무자가 있기도 할 것이고 이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도 채권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채권자 2, 3, 4. 왜냐면 돈 한 번 밀리는 데는 뭐 한 군데만 밀리진 않으니까.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얘랑 얘기하기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더니 제3채무자가 거부를 하네?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제3채무자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추심해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정식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제3채무자 자체를 피고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무자가 개털이어도 보통 제3채무자는 능력도 있고 또 규모가 큰 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고로 또 다시 소송을 해서 제2로 파생된 집행권원을 받아가지고 그쵸? 요걸 가지고 다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받아서 이 제3채무자가 또 갖고 있는 다른 뭐라고 할까? 제4채무자를 할게요. 제4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채무자가 개털이어도 내 소중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심의 소라고 하는데 이 소장 자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이버 카페랑 블로그에 올려놓긴 했지만 이거는 나홀로 소송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걸리고 앞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차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추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나면 추심 신고를 완료하고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 그리고 만약에 제3채무자가 뭐 일반 채무자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거부를 하는데 이런 예금 채권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아니면 꼭 일반 채권자 같은 데는 자기도 뭐 상기할 게 있다면서 꼭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3채무자가 거부를 하면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해소를 제기하고 추심해소를 제기해서 이 규모가 크고 재무 상태가 양호한 이 사람의 또 다른 채권자나 또 다른 예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집행편도 1편으로 나누고 2편으로 나눴는데 1편에서는 어쨌든 회피하게 추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일 때를 상정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배를 째야 되나? 요거는 2편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